안녕, 투정입니다. 47번째 시간입니다. 형벌과 보완 처분인데요. 형벌과 보완 처분 개념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얼른 정리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기본 문제 6문제를 함께 풀어볼까 해요. 시작을 여는 글 확인.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가장 힘센 사람도 아니고, 가장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가장 덩치 큰 사람도 아니고, 가장 끈기 있는 사람. 끈기. 또 고민을 해봤어요. 선생님도 이 한 문장 한 문장 소개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많은 걸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고칠 게 있다면 좀 고쳐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끈기. 내가 이제까지 끈기 있게 무언가를 중간에 중단 없이 이어온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강의. 그렇죠. 강의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는데요. 강의가 가장 즐겁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뭐 카메라 앞에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강의가 가장 즐거워요. 뭐 그 전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실제로 앞에서 얼굴 보면서 묻고 답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난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지? 음악? 음악 네, 끈기 있게 해왔는데 성과가 별로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선생님의 음악의 결과물은 거의 우리 EBS에서 다 소화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작할 때 보면 그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선생님 음악의 어떤 결과물이랄까? 그거 말고 뭐가 있지? 또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공부도 있더라고요. 공부. 아니 갑자기 그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하니까 뭐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았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또 뭐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좀 별로라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이죠. 또 주변에서 아니 네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좀 괜찮냐 물어본 적 있어요. 모든 일이 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교과목을 배우는 입장이고 선생님은 또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개념적인 것들, 뭐 혹은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뭐가 들어오고 빠졌는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또 기출문제도 계속 분석해야 되고 하는데, 다른 일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정치와 법 완강까지 가야 되나? 혹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법학과에 진학하는 거나 혹은 정치 외교학과에 진학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걸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과목일 때 더더욱 그렇죠. 선생님, 저는 수학을 평생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요? 한번 여러분의 끈기, 인내심 이걸 시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이 생각보다 한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라고 하는 게 난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게 자기가 그냥 정해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쉬지도 말고 하루에 순 학습 시간을 만약에 뭐 19시간을 공부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이걸 완강할 수 있을까? 내가 만점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그건 끈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꼭 알아야 됩니까? 네.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 생각 열기는요. 어디다 여러분의 눈이 갈까? 일단 양말보다는 여기. 이게 뭐죠? 선생님도 뭐 이걸 직접 복원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전자발찌인데 전자발찌라고 우리가 뭐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발찌를 말 그대로 발에 채울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 전자발찌법, 그냥 전자발찌법이라는 이 법은 없고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어떤 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법의 합헌, 이 법률이 헌법에 맞냐 안 맞냐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첫 번째는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 위배 여부.
여러분 이게 그냥 강의를 위해서만 따로 이렇게 구성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법무부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강 전전강에서 죄형법정주의도 배웠고 범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형벌을 배울 텐데 왜 이걸 시작부터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거 형벌이게요 아니게요? 이것도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이건 형벌입니까 아닙니까? 형벌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전자발찌 착용은 형벌이 아니다. 왜 그러냐? 형벌은 범죄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조치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너는 범죄 성립하니까 너에게는 이런 형벌을 주겠다. 형벌을 부과한다. 이게 형벌이라면 전자발찌 착용은 형벌이 아니다. 이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좀 예방의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뭐 이제 주거지를 이탈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형벌이 아니죠. 두 번째, 착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처벌적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공익 목적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게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형벌과 뭐가 다르냐? 형벌 아니야. 형벌 아니라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게 가능해? 그걸 통해서 공익이 더 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쳐왔던 개념 중에 과잉금지 원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도 할 수 있고요. 기본권의 제한 파트에서 배웠던 과잉금지 원칙 기억을 해볼까요? 과잉금지 원칙이 뭐였습니까?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요. 수단도 적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가 최소에 그쳐야 되고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를 과잉금지 원칙의 내용으로 우리는 살펴봤는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인가를 따져봤는데 위배 안 된다고 쓰여 있어요. 재범의 위험성을 검사와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고 부착명령의 청구 기간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잉금지 원칙을 넘어선 정도의 침해에 이르진 않았다. 재범 우려 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서 만든 조항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려는 목적의 정당성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밑에 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왜 갑자기 이 얘기 나오냐면 소급해서 그래요. 우린 지금은 뭐 전자발찌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원래 있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일 텐데 과거에 이게 처음 도입될 때요. 도입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전 성범죄자들에게도 이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는가? 이게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이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소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이름은 형벌이 아니지만 사실상 형벌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소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위에 있는 것처럼 아니 이건 형벌이 아니다. 형벌은 따로 있고 얘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보안 처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보안 처분. 그렇죠. 형벌도 배우고 보안 처분도 배우는데 와 이렇게 논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여기서 상당한 재미를 느껴요. 어떤 재미냐? 뭐 전자장치, 뭐 전자발찌를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이 재밌는 게 아니라 잠깐만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을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칙으로 배웠는데 그러면 전자발찌가 형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는 거구나. 만약에 그게 형벌이 아니다라고 하고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서 말하는 형벌을 말 그대로 형벌이라는 그 9가지 종류에 딱 가둬버리면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니니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아서 소급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런 논리적인 전개랄까?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법 공부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뭐 아주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처음에 법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그 막막함이랄까?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선생님 공부할 때는. 쉽지 않았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주 자잘한 내용들,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죠. 근데 하나의 태도가 형성됐달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끊어서 딱딱 분석하는 이런 습관도 들이게 되고 모르는 건 항상 찾아봐요. 그 다음에 비슷한 용어는 좀 가리기 위한 작업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누군가에겐 이거나 저거나 이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딱 끝나면 아니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형벌과 보완 처분은 다르지 않겠어? 이렇게. 그다음 문제풀이까지 이어질 건데요. 처음에 좋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교재는 없지만 좋은 자료를 통해서 우린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도 정리했고, 기본권의 제한 파트에 나왔던 과잉금지의 원칙도 정리를 했는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뭐라고 쓰여졌냐면 위반이 안 된다고 쓰여져요. 위배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전자발찌법 합헌 판단의 주요 이유. 그러니까 전자발찌법이라는 이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본다.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이겠죠. 아니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거든요. 헌법소원.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법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합헌이 나왔다면서요. 합헌, 반대말은 위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거 말고도 뭐 헌법 불합치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헌법 불합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위헌이라고 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면 헌법 정신에 맞진 않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합헌이면 그 법은 정상적인 법률이니까 계속 효력을 인정하겠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합헌이려면 합헌에 찬성한 혹은 합헌에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위헌에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게 9명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항상 9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는데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명되기 전까지 뭐 8명, 7명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린 원칙적으로 9명이니까 9명이라고 할 때 합헌이 나오려면 합헌에 찬성한 재판관이 위헌에 찬성한 재판관보다 많아야 되는 거죠. 여기 답을 해보세요. 합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많다는 뜻이죠.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헌이 나오려면 6명의 재판관 이상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럼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합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합헌 4, 위헌 5. 그럼 위헌에 찬성한 재판관이 6명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합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어디 적어두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도움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신문기사를 읽는 것도 도움되겠지만 한 번은 꼭 쓰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헌에 찬성한 재판관이 6명 이상이어야 위헌이라는 얘기는 4대 5가 나왔다. 비록 합헌 의견보다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6명 이상의 조건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합헌이다. 이걸 하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요. 형벌과 보완 처분이니까 바로 소개를 하죠. 형벌은 총 9가지가 있어요. 형법이 아니라 형벌. 다 지우고. 형벌 9종류가 있는데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해서 4종류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4종류로. 먼저 생명형이 있습니다. 생명에 가해지는 형벌. 여기에 사형이 있는 거죠. 선생님,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있죠. 사형 선고가 되는데 집행이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두면요, 다음 강에서 그리고 다다음 강에서 꼭 쓸모가 있지 않을까. 선고란 말과 집행이란 말은 분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형 선고, 그럼 법원이 하는 거고요. 그럼 사형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집행이란 두 글자가 딱 들리면 이제 우리가 정치와 법을 배운 여러분들은 집행이란 두 글자가 딱 들리면 그냥 행정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 사형하세요 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하면 행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형 집행이 안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준사형 폐지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이 사형제도에 찬성 반대 논거 이런 것들은 우리 과목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그냥 제도적으로
형법에서 나오는 형벌에서 사형이 존재한다. 이것만 좀 기억하면 되고요. 뭐 사형제도에 찬성반대는 윤리과목 쪽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뒤에 가면 자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자는요, 유형할 때 쓰는 형자가 아니에요. 뭐 혈액형이 뭐예요? A형, B형. 이게 그 형자가 아니라 형벌할 때 형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가해지는 형벌,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이런 얘기죠. 이 자유형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아셔야 돼요. 자유형에 징역이 있습니다. 금고가 있고요. 구류가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자유에 가해지는 형벌이다 라는 뜻이죠. 징역은요, 금고랑 마찬가지로 얘랑 마찬가지로 얘는 30일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30일 이상이라서 주로 월 단위나 연 단위로, 그러니까 징역 뭐 2년이라든지 뭐 징역 6월, 6개월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 징역 6개월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법에서는 징역 6월에 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런 식이겠죠. 금고도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금고 6월, 금고 1년 이렇게 단위가 다르고요. 단위가 이제 구류랑 다르거든요. 구류는 30일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구류는 1단위로 선고가 돼요. 1. 그러니까 30일 이상이라는 점에서 징역과 금고는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쪽에 정역이 부과됩니다. 정역이라고도 쓰고, 이 정역은 일정한 노역이라고 낼 때도 있어요. 노역.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정역이 부과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정역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구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굳이 공통점을 드러내면 징역과 금고는 30일 이상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금고와 구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유형, 갑자기 이거를 까먹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서 징역에 밑줄 긋고 징역은 형벌 중 자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유형이 뭐야? 자유에 가해지는 형벌,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그 다음 재산형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재산형. 이건 재산에 가해지는 형벌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벌금이 있습니다. 과류가 있어요. 그리고 몰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벌금은 과류랑 뭐가 다르나요? 이거 금액 차이가 있어요. 이 벌금은 5만 원 이상 이고요. 여기 있는 과류는 2,000원부터 5만 원 미만. 여기 또 숫자로 적고 있고 위에는 또 만자로 적었고 5만 원 미만. 그래서 이 뭐 과류라는 게 현실적으로 뭐 아주 뭐 중요하냐라기보다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류가 나왔다, 이건 어쨌거나 형벌이거든요. 범죄가 성립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류랑 뭐랑 다른 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제 과속 금지, 그러니까 과속 제한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속 제한을 살짝 넘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돈 내세요 하고 뭐가 날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일명 뭐 딱지 이렇게 부르는데, 딱지라는 말은 뭐 좋은 표현은 아니고, 일단은 그거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빠 또 벌금 냈어?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벌금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졸지에 전과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왜 이렇게 주차를 아무데나 해서 주차 벌금을 낸 거야. 주차 딱지를 끊으면 안 되지. 왜 벌금 내고 그래? 벌금. 어머니도 전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벌금이 아니고요, 과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나오는 과태료랑 뭐 혹은 교통범칙금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과태료, 범칙금, 뭐 과징금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랑은 달라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료라는 이 두 글자 때문에 여러분이 과태료랑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시험 문제에 아주 도드라지게 내가지고 과료라고 쓸 자리에 과태료를 넣어가지고 틀리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를 뭐 내라면 낼 수는 있겠지만, 평가원 단위에서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벌금과 과료의 일단 차이를 아시고 벌금이 재산형이다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몰수는 부가형이라고 해서요. 부가형은 무슨 뜻이냐?
이 몰수는 범죄에 쓰였던 물건이나 혹은 범죄로부터 취득된 어떤 뭐 금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 가져가는 걸 이제 몰수라고 하는데, 이 몰수는 이것만 선고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징역을 선고하면서 범행에 쓰였던 물건을 몰수하는, 이게 덧붙여지는 형벌 이런 뜻입니다. 부가형, 덧붙여지는 형벌, 이게 몰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잔혹한 방법으로 이렇게 식칼로 누군가를 살해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는 죗값은 달게 받겠지만 칼은 제 거니까 좀 돌려주실래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은 마약을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죗값은 달게 받겠는데 마약은 제 거니까 돌려주세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 징역 사시고 마약은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보관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도박도 그렇죠. 도박 자금으로 쓰였던 거 돈은 돌려주시고 저는 이제 징역. 그렇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몰수하게 됩니다. 몰수. 명예형이 있습니다. 명예에 가해지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 상실이 있고요. 자격 정지가 있는데, 이 자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미용사 면허 자격 뭐 이런 자격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공무원이 될 자격, 뭐 선거권 뭐 이런 얘기를 이 자격 안에 범위에 포함을 시키면서, 자격 상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사형이 선고되었다, 뭐 아니면 무슨 뭐 무기징역 이런 게 선고가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그냥 영구히 잃도록 만드는 상실이 당연히 따를 거예요. 자격 정지 같은 경우는 영원히 상실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기간을 정해서 정지시키는 걸 명예형의 종류에서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형벌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시험에 그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얘랑 얘를 떠올리시면 돼요. 징역과 금고, 정역이 부과되는가 부과되지 않는가, 이런 정도만 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형이란 말을 정확하게 쓸 수 있고 재산형이란 말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할 거. 보완 처분이 있습니다. 이 보완 처분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완 처분을 뭐라고도 달리 말하냐면 대안적 제재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대안이다라는 말을 쓰려면 무엇에 대한 대안인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형벌에 대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니까 그 얘기는 또 뒤집으면 그러네, 형벌에 대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니까 얘랑 얘는 다른 거구나. 보완 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형벌은 보완 처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보완 처분과 형벌을 함께 부를 수 있는 표현까지 알려드릴게요. 함께 부를 때는 형사제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형사제재 중에 형벌이 있고, 근데 반드시 형벌이 능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꼭 교도소에 가두어야만 그게 꼭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일이냐, 한 번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교도소에 보내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요, 잘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입을 수 있는 옷, 이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잠깐만, 이 사람을 우리가 교화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걸 교정 이렇게 부르죠. 교정. 예를 들면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건 치아 교정, 치아 교정, 교정기를 낀다. 원래 그 교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잡는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 교정이라는 게 이 범죄자들을 잘 교화시켜서 어떤 뭐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태도 이런 것들을 교정시킨다 할 때도 우리가 교정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럼 결국 교도소에 보내야만 교정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닐 수 있지 않나? 해서 형벌에 대한 대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몇 가지들을 고민을 하여, 이게 완성된 거라기보다는 뭐 완성된 제도도 있지만 이게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추가되면서 이 대안적 제재 수단인 이 보완 처분의 종류가 좀 많아져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